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로 전매로 구입을 한 지식산업센터의 수익률 표를 공개를 할 건데요. 안녕하세요, 플라프입니다. 오늘은 모두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실제 임대 수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실제 입주가 아닌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즉 투자를 목적으로 분양을 받으신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매수하는 데 있어서 1순위는 실제로 입주를 하는 실입주 기업. 왜 그러냐면 가장 혜택이 많기 때문인데요. 우선 취득세 50% 감면에 대한 혜택이 있고요. 또 재산세 37.5%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죠. 그리고 은행에서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지원 대출, 저금리 대출에 대한 혜택이 있고요. 거기에 또 재산가치 상승은 덤으로 볼 수가 있겠죠. 몇 년이 지나면은 지역에 따라는 다르겠지만 재산 가치가 분명히 상승을 할 겁니다. 그 다음 2순위가 바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변수가 많습니다. 임대를 할 경우에는 임대가 맞춰지지 않을 경우에 그런 리스크들을 대비하는 비용을 포함해서 실제로 소요되는 투자 비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매수 시에 받았던 취득세 50%에 대한 감면 혜택도 사라지게 되고요. 고스란히 이자 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되겠죠. 또 임대 기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중개 수수료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죠. 이 부분도 무시 못합니다. 수익에 대해서는 실제로 입주하는 실입주 기업 같은 경우는 수익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입지로 인한 어떤 공실에 대한 리스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일 경우에는 이런 입지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죠. 즉 역세권에 위치하지 않는다면 직원들의 출퇴근이 어렵기 때문에 수요가 좀 떨어질 수 있겠고요. 수요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실 리스크가 크겠죠. 공실이 발생하면 월 이자만큼의 마이너스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임대료가 떨어지게 될 거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익률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임대 사업을 위해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을 경우에는 이러한 공실에 대한 리스크들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분양을 받거나 전매를 하시는 분들 받게 되는 수익률 분석표가 있죠. 이 표에는 그런 공실 리스크는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혹시 주변에 먼저 들어선 지식산업센터가 있다면 그 지식산업센터가 처음 입실이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임대가 안정화되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임대료 시세가 연간 어느 정도씩 상승을 하는지를 미리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공실 기간 그리고 임대료 상승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미리 계산을 해서 자기 자신만의 수익률 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로 전매로 구입을 한 지식산업센터의 수익률 표를 공개를 할 건데요. 우선 이 물건에 대해서 주변에 비슷한 입지 여건을 가진 그런 지식산업센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입지 여건에 따른 수익은 참고로만 활용을 하시고 이 정도 입지 여건에 이 정도 임대료 수익 정도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입지 여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하남 현대 지식산업센터 1차고요. 작년 10월 달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었고 입주 지원센터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지금 키가 80%에서 90% 사이 정도가 반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투자보다는 실입주가 많은 것이 특징이고요. 바꿔 말하면 임대하기에는 좋은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올 5월 지하철이 개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하철 5호선 풍산역에서 도보로 정확히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상 2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 분양면적 40평, 전용면적 20평, 그리고 내측 중정을 바라보고 있는 남향 호실입니다. 매수 금액은 VAT 포함해서 2억 5천, 그리고 평당 630만원 정도의 분양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지난달 말에 전매로 구입을 했고 그리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임대가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구입을 포함한 실제 들어간 투자 비용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매월 발생하는 수입 대비 실제로 남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수입에 대한 내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는 실제 들어갔던 지출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수입에 대한 합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지출에 대한 합계가 있고, 이 수입에서 실제 지출을 뺀 금액이 월 순수익이 있고요. 그리고 월 순수익에 대한 합계가 누적잔고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사실은 월 순수익이 아닌 이 누적잔고가 실제로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얼마나 금액을 회수했느냐에 대한 지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매 월별로 이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의 경우에는 우선 가장 큰 수입이 이제 임대료가 될 거고요. 그리고 보증금이 있는데, 이 보증금이 결국은 최초 이제 지출한 그 투자 금액에 대한 이자를 상쇄를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모두가 다 잘 아시겠지만 VAT 환급이 있죠. 그래서 최초 우리가 돈을 내는 금액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자 감세,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지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지식산업센터 최초 매입비, 아까 말씀드렸던 2억 5천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발생하는 취등록세, 그리고 법무사 대리비용,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세금이 더 부과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부과되는 취득세에서 처음에는 50%를 감면을 받게 되는 금액만 부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원래 1200만원 정도 수준이지만 630만원 정도만 부담을 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취득 시에 발생을 하진 않지만 추후에 7월과 9월에 발생하는 재산세,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 수익에 관련한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개수수료, 이 부분이 좀 무시 못하는 금액인데요. 보통 법적으로는 취급 금액의 0.9% 정도를 중개수수료로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협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개수수료가 크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잘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깎거나 부동산과의 관계가 안 좋아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중개수수료를 조금 더 부담을 하더라도 부동산에서 이런 임대 매칭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초에 부담하는 금액이 크더라도 임대가 맞춰지는 걸 생각을 하면 너무 인색하게 금액을 쓰는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식산업센터 입주지원센터에 등기를 진행하시면서 관리비 예치금이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부담을 이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최초의 분양대금이 2억 5천이지만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합치게 되면 결국은 한 2억 6천, 거의 1,000만원 가까운 돈이 추가로 더 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지금 현재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 이율을 3.4% 정도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4% 가정을 했을 때의 월 지출되는 이자 비용은 전체 75만원 정도.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지난번 영상에서도 지식산업센터에서 최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 80%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 이제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비용들은 현금으로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회비용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20%에 대한 금액을 이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곳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각을 하면 100%의 금액을 내가 은행에서 다 끌어다 쓴다라고 가정을 해야 정상적인 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계산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월 순수익은 순수 이자 발생하는 금액인 75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누적잔고는 마이너스 75만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둘째 달에 넘어가게 되면 여전히 이제 임차가 맞춰지진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익이 없고요. 중개수수료 빠지고, 그 다음에 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본 관리비만 나가게 되는 거죠. 월 20만원 정도. 그래서 초기 투자비 개는 관리비 20만원만 들어가는 거고, 전체 지출 개는
최초 매입했던 금액에 해당하는 월 이자 요 똑같은 금액이 계속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75만원이 나가면 이제 누적 잔고는 마이너스 149만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3월달 같은 경우에는 1월 말에 지금 VAT 조기 환급 신청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1월 말에 등기 이전과 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2월에 가능합니다. 2월달에 신청이 가능하고 2월달에 신청을 하면 결국 3월달에 VAT가 환급이 되는 걸로 가정을 하면 건물분에 대한 VAT 1,750만원 정도 이 부분이 환급이 되면 결국은 이자가 월 5만원 정도가 감세가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그리고 지출은 이제 문제가 3월 말부터 임대가 맞춰졌기 때문에 실입주가 아닌 임대사업으로 가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 감면 혜택 50%를 다시 뱉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630만원의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을 하고요. 이 부분이 월 이자에 반영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존 대비해서 한 만원 정도 더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단의 VAT 환급을 감안을 해서 월 수입은 마이너스 71만원 그리고 누적 잔고는 마이너스 22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임대가 계약이 돼서 4월달부터는 이제 실제 임대료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월 80만원 정도 그리고 보증금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수입이 발생을 하고요. 보증금으로 인한 그 이자 감세가 3만원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아까 3월달에 VAT 환급은 일시로 환급금 이자 감소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나누기 12로 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 환급금 이자 감소는 금액으로 반영을 해서 결국은 80만원에 8만원, 그래서 총 88만원의 수익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발생을 추가로 하는 게 이제 중개수수료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중개수수료는 최초 이제 그 전매에 대한 수수료를 많이 지불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디스카운트를 해서 40만원 정도로. 그래서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은 40만원이 되고 나머지는 초기 매입 비용을 감안해서 지출 이자가 77만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아까 수입계인 88만원에서 77만원을 빼게 되면 월 순수익은 이제 11만원, 최초로 순수익이 플러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하더라도 누적 잔고는 여전히 마이너스가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209만원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1년간 88만원씩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는 추가적인 지출은 초기에 매입했던 매입 비용에 대한 이자만 계속해서 나가게 되죠. 그래서 77만원씩 나가게 되면 월 11만원씩 계속해서 순수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적 잔고는 계속해서 줄어들게 될 거고요.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결국은 언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오느냐, 지출 대비해서 수익이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이제 언제 흑자로 돌아서게 되느냐, 이런 조건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결국은 최초 임대가 이제 3월달까지 계약이 되면 이때까지만 해도 계속 마이너스가 납니다. 근데 이제 계약이 1년이 지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이 개통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월 임대료를 10만원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계산을 했고, 그리고 보증금 500만원 정도가 상승한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83만원, 그러니까 88만원에서 94만원으로 상승을 하게 되고요. 대신에 이제 중개수수료가 한 번 더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지출계는 70만원, 그리고 월 순수익은 24만원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로 지속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2021년 7월 정도가 되면 최초로 총 투자했던 금액 대비해서 드디어 흑자가 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 처음에 임대가 맞춰졌다고 해서 바로 흑자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 임대가 맞춰지고 나서 1년하고도 한 3개월 정도가 경과한 상황에서 실제로 흑자가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제가 제 통장에서 실제로 이제 투자했던 금액 대비해서 이제 금액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조건으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만약에 대출 이자가 3%대에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결과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수익은 뭐 똑같겠지만 지출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아까 그 월 77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 이제 감소를 하게 되기 때문에 최초에 임대가 됐을 때 발생하는 월 순수익은 19만원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누적 잔고가 마이너스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기간이 조금 더 단축이 되겠죠.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결국은 임대가 맞춰진 3월에서 1년이 지나는 시점보다 한 달이 앞당겨지는 11개월 차에 누적 잔고가 흑자로 돌아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수익이 늘어나면 되는 거죠. 이 계산에 따르면 개인별로 은행 이율을 얼마로 대출을 하셨느냐에 따라서 월 순수익과 BEP가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보통 3%대 정도로 대출을 받으셨다면 구입 후에 바로 임대가 맞춰진다는 전제하에 1년 정도면 수익이 흑자로 돌아서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조건은 구입을 하고 나서 임대가 빠른 시일 내에 맞춰진다는 전제, 그리고 그 다음번 계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어서 바로 임대가 맞춰진다는 전제, 그리고 지하철 역세권이라는 전제, 그리고 대출은 100% 대출을 가정을 한다는 전제, 이러한 조건에서의 수익률 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감안을 하시고요. 아무쪼록 계약 전에 충분한 수익률 관련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